자, 일본의 침략에 맞선 국제연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침략 전쟁이 거세지면서 일본 안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특히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침략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반제국주의, 반전쟁 사상이 확산되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교토쿠 슈스이, 우치무라 간조에 의해서 간조가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비판하였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안중근 의사는 그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그런 이제 무장투쟁을 했던 분이 아니고 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침략 야욕을 버려야지만 동양의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동양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주의자들의 이 면모를 이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면서 보였는데요. 이 동양 평화론에서 안중근 의사는 동아시아의 상호 협력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사상가였던 우치무라 간조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치무라 간조는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국민들이 전쟁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는 수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 가난해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라는 것이 적자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희생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전쟁은 폐지해야 된다. 자, 그런 이제 사상을 펼쳤고요.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일본이 침략 야욕을 버려야지만 평화가 동아시아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리순을 반환해야 되고 리순을 평화의 거점으로 삼아서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일본이 이 침략 야욕을 버려야지만 동아시아의 평화가 올 수 있고 일본 역시 동아시아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동양 평화를 위한 염원을 피력을 하였습니다. 자, 이 반제 반전 사상을 펼쳤던 이런 사상가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 동아시아인들의 국제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가장 최초의 동아시아 최초의 연대는 바로 아주하치네인데요. 민족 해방 반제국주의를 내세우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본에서 다시 반제 동맹이 결성이 되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내세우면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 투쟁을 강조를 하였다. 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반제 반전 사상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이 침략에 저항하는 사상으로 무정부주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1927년 동방의 무정부주의자 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한, 중, 일 무정부주의자들이 연맹한 것인데요. 개인의 권력이 아니고요. 자, 국가, 사회의 권력 등 모든 형태의 권력을 부정을 하며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무정부주의 운동은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형태의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한편 중국의 마지는 한국, 중국, 일본의 민중과 지식인들이 함께 연대해야지만 일본 이런 제국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연대투쟁을 강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일본의 침략에 맞선 국제연대는 193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자, 1930년대 만주에서의 한중 연대를 살펴보자면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장군,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한중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일 전쟁 이후에는 자, 조선, 타이완
타이완에서 이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반파시스트 동맹, 항일운동 조직으로서 반파시스트 동맹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선생님은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군으로서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중국인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침략 전쟁이며 일본 병사의 목숨 희생으로 한 일본 인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반대하면서 일본군을 전 점령지에서 철퇴시키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일본군 반전 동맹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인을 도운 일본인 변호사라는 이제 제목이 이제 붙여서 이 사람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역할을 주로 했는데요. 그는 일본 안에서도 약자를 위해서 한평생을 애썼던 사람입니다. 농민과 노동자, 불황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힘썼고, 그리고 식민지 민중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식민지, 일본의 제국주의 그 침략 정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것에 반대하면서 목숨을 걸고 박열, 가네코 후미코 부부, 그리고 이열단원, 김지섭 등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변호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약자를 위한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일본의 한국의 병합은 실제로는 자본주의적인 제국주의 침략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한 얼마 되지 않은 비판적인 지식인으로서 역할도 하였습니다. 한편 한중 연대를 통한 무장투쟁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무장투쟁이라고 하면 총칼을 든 투쟁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초반입니다. 양세봉 장군이 조선혁명군을 만들었고 중국 의용군과 연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청청 장군이 만든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대를 하였고 한중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동북 항일 연군을 만들어서 한중 연대를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침략에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투쟁 방법과 주도권을 놓고 갈등하게 되었고 한중 연대를 통한 항일 투쟁은 약화가 되었는데요. 이후에 이런 상황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이었던 독립운동가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서 의열투쟁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의사로는 적의 심장부에서 일본 도쿄에서 천황을 향해서 천황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던 이봉창 의사, 그리고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했던 윤봉길 의사의 활동이 있는데요. 당시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중국 1억 국민이 하지 못한 일을 윤봉길 의사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면서 이후에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침략이 중국에 대한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국민당의 군사적인 지원을 통한 연대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는데요. 1938년 김원봉에 의해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보 수집, 포로신문, 선정공작 같은 일을 활발히 하였고 이후에는 이 조선의용대 중의 일부가 화북지역으로 간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조선의용군이 되어서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연합을 하였으며 조선의용대의 일부 중에서 한국 강복군으로 합류를 또 하기도 하였는데요. 한국 강복군은 1940년에 국민당이 지원을 받아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본,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였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그 일본과 독일 쪽의 패전 쪽으로 분위기가 가닥이 잡히게 되면서 일본과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고 일본군과 합동작전을
하였고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중 연대를 통한 무장 투쟁,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한 자, 그런 연대 투쟁이 이 시기 활발히 전개되었다라는 점이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항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은 서양 문물을 수용한 한편 이 서구적인 세계관도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만국공법이라는 것을 수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만국공법이라는 것은 만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계라는 뜻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를 정하는 국제법이 만국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중심의 조공 책봉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국공법은 주권 국가 사이의 대등한 관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주권 국가 사이에 서로 상호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를 형성한다. 이게 기본 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대등한 주권 국가 사이에 상호 승인이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전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상,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평등하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만국공법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만국공법, 주권국가 사이의 대등한 관계가 원칙이다라는 이 만국공법은 동아시아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은 중국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중국은 청나라는 중화사상,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국가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원칙이다. 이 부분이 조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서양 열강과의 외교적인 실무에 이용되었을 뿐 이 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청일 수호 조규를 통해서 청과 대등한 관계를 규정을 하고 예전에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빠져나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하면서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데 이 만국공법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으로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만국공법을 이용해서 주변 지역으로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만국공법, 주권국가 사이의 대등한 관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주권을 보장한다. 이 조항을 활용해서 우리의 국권, 우리의 주권을 유지하고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였었는데요. 그런데 당시는 19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국가 간 이해관계라든지 힘에 의해서 국제관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만국공법이라는 것은 서구 국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권평등의 원칙이 서구 국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비서구 국가 같은 경우는 비문명국, 야만국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구 열강 사이에서만 주권평등의 원칙을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였고 비서구 국가에서는 비문명국, 야만국으로 비서구 국가를 취급을 하면서 불평등한 통상 체결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공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만국공법은 동아시아에는 중국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가 사라지는 데는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공부를 해봤을 텐데요. 바로 찰스 다윈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찰스 다윈이 제시를 하였는데요. 바로 이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해서 사용한 원리를 우리가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인 진화론에서 가져온 것이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적자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약육강식.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킨다. 이게 바로 이제 진화론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면서 서구에서는 이 사회 진화론을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뒷받침하는 그런 논리로 사용을 하였고,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자강의 논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이 사회에서 살아날 수 없으니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진흥하고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 교육과 식산을 진흥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본의 유명한 사회 질환호를 주장한 사람 중에 가토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확고한 국가 체제가 없다면 이 국민의 인권도 보장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 국가를 확립하는 것이고, 이 민족 국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천황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회 진화론의 일본에서 사회 진화론은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침략을 팽창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이 되었습니다. 자, 한편 청나라에서 이 사회 진화론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옌푸라는 사람인데요. 이 옌푸는 중국 역시 도태를 면하려면 경쟁에서 승리할 힘을 갖춰야 된다. 자강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엠프 자강론은 량치차오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에서 변법 자강운동이 일어나는데 변법 자강운동과 신문화운동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과 경제를 진흥시키자, 식산을 진흥시키자, 이런 변법 자강운동의 확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 조선에서도 역시 이 사회 진화론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육일준, 윤치호 등은 사회 진화론을 수용을 했습니다. 사회 진화론을 역시 수용을 해서 자강,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자, 이런 논리로서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을 꾀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육일준, 윤치호의 그런 주장들은 애국 계몽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 이 사회 진화론은 상당히 그 시기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연 생태계의 논리를 인간 사회에 곧바로 적용을 하면서 이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했다라는 점, 그리고 약소국에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 자강론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국주의적인 그런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논리로 귀결이 되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판이 소홀해지게 되었고, 오히려 힘을 길러서 더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제국주의 열강을 선망하게 되면서 이런 침략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구적인 세계관이 수용이 되면서 만국공법, 그리고 사회진화론, 자, 이런 것들이 이 동아시아 국가에도 이 서구적인 세계관이 도입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